네, 반갑습니다. 무지경영 박사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세상이 너무 급격히 막 빨리빨리 돌아가네요. 이 가장 큰 고민이 요즘 뭘까요?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왔고, 미국은 물가가 8.7%까지 올라가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네요.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증시가 많이 빠졌죠. 거기다 이제 환율이 1,300원대까지 지금 뚫리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되게 슬픈 얘기인데 수출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경제 법칙이 깨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수출로 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5월 20일부터는 공사장들이 현장들이 지금 이제 스톱한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참 슬픈 얘기들인데 또 그 많은 분들은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거기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변이가 또 발견이 됐고, 일본에서도 또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죠.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전부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이라 어떻게 뭐 답을 내드리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단 하나, 건강만 있더라면 세상이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 건강을 또 열심히 업시키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챕터 3인데 제목이 뭐냐면 두려움을 키우는 산정검사, 양수검사라고도 하죠. 사실은 뭐 양수검사는 아니고 기형아 검사인데 사실은 이것도 되게 잘못된 게 많아요. 뭐냐면 원래 이제 그 양수검사가 나온 이유가 36세 이상 초산 여성들이 36세 이상의, 그러니까 노산인 거죠. 초산이 36세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다운 증후군에 많이 걸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다운 증후군이 생길까봐 원래 36세 이상인 여성들이 초산일 때 하는 검사들이 이제 양수검사거든요. 근데 지금 20대가 임신을 해도 다 검사를 하죠. 되게 슬픈 거죠. 그래서 산정 검사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형아 확률이 되게 좀 높아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고위험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조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게 이제 초음파 검사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산부인과 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신경을 쓰시는 거고요. 이제 90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다운 증후군의 새로운 검사법,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뭐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알파 피토 단백 검사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은 읽어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알파 피토 단백이라는 것은 태아의 간에서 생산하는 단백질이다. 만약 아이에게 척추 이분증이나 문해증과 같은 척수 이상이 있다면 양수나 엄마의 혈액 속에 정상보다 많은 알파 피토 단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수치가 높게 되면 아이가 이제 이분척수나 문해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척수나 문해증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엽산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그리고 뭐 내가 임신을 피임을 하지 않고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미리 엽산을 챙겨 드시면 이런 검사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분척수나 문해증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이분척수라고 하는 것은 뭐 감자탕이나 드셔보셨겠지만 뼈가 완전히 신경계를 감싸줘야 되는데 이 뼈가 다 못 자라는 거예요. 신경계를 다 감싸지 못하기 때문에 척추 안에 있는 신경계가, 중추신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뼈 사이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캐나다 같은 데서는 좀 이제 그렇게 하는 데가 좀 많아서 캐나다 같은 데도 이민 가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임신했을 때 검사할 게 아니고 임신할 용의가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엽산을 챙겨 드시면 이런 일들은 안 생기거든요. 굳이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또 트리플 테스트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육모막 융체 채취 검사 하여간 이것도 이제 고령의 엄마가 되려는 여성들에게 흔히 시행된답니다. 결국 양수 검사와 똑같은 거죠. 이런 검사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임신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질병이 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프거든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런 검사들을 다 한다고 하지만, 그럼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산부인과도 안 갔고 집에서 아이 출산했을 때 그런 검사도 안 받았는데, 그럼 우리들이 전부 기형아들이냐고요? 너무나 물론 환경도 바뀌고 먹거리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검사를 동원하는 것은 이 책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검사 방법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다 리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검사가 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양수 천작 검사, 이건 초음파로 관찰해서 자궁의 바늘을 삽입하여 양수를 뽑아내는 방법이죠. 이것도 별로 그렇게 산모나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증후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10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운 증후군을 출산하는 경우는 35세가 넘은 여성들이 가장 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일생 동안 노출된 방사선이 이미 축적되어 있는 상태며 여기에 핵반응의 방사선이 더해져 축적량이 최고에 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가서 검사 받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니까 35세라고 하면은 이제 만 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36세나 고령 여성들이 초산할 때나 다운 증후군 걱정하면 되는 거지 20대들이. 근데 요즘은 좀 걱정되겠네요. 30대 돼도 결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다 치지만, 그리고 과거에 다 이 출산하신 분들은 왜 검사를 받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인간적으로.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모의 연령은 다운 증후군에 신뢰할 수 있는 예견 지표가 되지 못하며 단지 고령의 산모는 몸에 X선이 더 많이 축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뿐이라고 이제 칼 스펄링 교수가 얘기를 했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적절한 준비하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검사를 받는다기보다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4페이지에 정상적인 아이 출산에 대해 걱정이 되는 여성들은 안정성이나 효과가 의심스러운 갖가지 검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임신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출산 기형이 산모의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 수치와 관계된다는 증거가 많이 발표되었다. 그러면 임신했을 때도 여기 말 그대로 아연이나 마그네슘, 셀레늄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시면 이런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저자는 하는 거죠. 또 그래서 106페이지에 이제 챕터 4에는 뭐냐면 조기 진단 숭배자들 이렇게 이제 챕터를 나와 있어요. 조기 검진 엄청 좋아하죠. 대한민국 사람들도 엄청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하고 하도 검사를 안 받았더니 이게 이제 동시에 나왔어요. 동시에 나와가지고 좀 받으라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받을 생각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선별 검사라고 이게 조기 진단을 하는데,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암이 걸렸다고 발표되는 데까지는 10년에서 20년 그 사이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미 조기 검진에 암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행된 게 10년 이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조기 발견이에요.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내 몸은 암을 축적해 왔는데 단지 암이 1cm가 돼야 발견된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암이 다 퍼져 있다는 얘기지, 어느 특정 부에만 암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10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규모 선별검사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선별검사 프로그램들은 암 사망률에 약간의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선별검사는 위양성으로 판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별검사가 오히려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약물 치료나 수술로 고통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자, 지금 암이든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현대의학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스트레스죠. 그럼 봅시다. 우리가 선별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암인지 모르겠으니까 정밀검사를 해봅시다. 조직을 떼봅시다. 그 판정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시작해갖고 검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린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좀 답답한 일이죠, 사실은.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유방조영술이 암을 발견하여 사망을 예방할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양성종양을 악성으로 판독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 결과 불필요한 약물 치료나 수술을 받게 된다. 특히 검진 받을 때 여성들 유방암 검사 받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가슴을 놓고 위아래로 눌러가지고 찍거든요. 그 압력이 굉장하대요. 아무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책이 아니고 다른 책에서 여성 유방암에 관련된 책에서 그 검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그 압력이 너무 세져서 암세포가 여러 군데로 터져서 퍼져나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검진을 위해서 암 예방 검진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암을 더 확대시켜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물론 뭐 그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외국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저자도 외국인이니까.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뭐 도말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 도말 검사는 뭐냐면은 세포 도말 검사랍니다. 그래서 세포를 검사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통증도 없고 간단한 이 검사 방법은 자궁의 경부에서 조직 표본을 조금 긁어내어 슬라이드에 도말을 만든다. 그리고 고정액으로 고정시킨 후 검사실에서 현미경을 통해 비정상 세포가 보이는지 확인한다. 이런 비정상 소견이 보이면 추가로 다른 검사를 실시하는데 자궁 경부를 직접 관찰하거나 조직 생검 등의 검사를 한다. 물론 암으로 판단되면 암 치료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과연 생사를 뜯어내는 게 긁어낸다고 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도 검사에 그와 같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 공중보건학부의 제임스 맥코믹 교수는 대중도를 상대로 한 선별검사의 전문가로 이 문제에 관한 각종 의학 문헌들을 연구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선별검사가 효과적임을 증명해주는 분명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손실이란 수천 명의 여성들이 존재하지 않는 질환이나 정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태에 대해 위험한 치료를 받게 되어 불임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하여간 뭐또 109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버넌 콜먼은 자신해져서 이분도 의사예요. 의료 스캔들에서 자궁경부암은 여성들의 10대 사망 원인에도 속하지 않으며 유방, 폐, 대장, 위장, 난소 그리고 췌장암보다도 중요한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말 검사에서 이상으로 나온 1,000명의 여성들 중 단지 1.6명만이 암으로 진행된다. 1,000명을 검사해서 1.6명만이 암으로 진행된대요. 그 1.6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1,000명을 검사하는 거죠. 그 이제 11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년 전 자궁경부암 선별검사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자궁경부암에 의한 사망률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선별검사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예. 근데도 자궁경부암 검사 받죠, 여성들은 2년에 한 번씩.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의뢰니까 받아요. 그냥 공짜니까. 아파요, 가슴이. 받아야 돼.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도 뭐 참 그렇고요. 하여간 도말 검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또 도말 검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114페이지 결과에 대한 해석도 판독하는 의사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같은 의사가 동일한 슬라이드를 다른 시점에 판독해도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맥코믹 교수에 따르면 경미한 변화에서 비정상으로 판독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네. 이거는 뭐 꼭 이거 도말 검사뿐이 아니고 폐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똑같은 교수한테 3번을 이렇게 한 검사들이 있는 조사 그 연구한 게 있는데 3번마다 다 틀리게 같은 의사가 판독을 합니다. 같은 사진을 가지고. 그런 슬픈 얘기들도 있고요. 또 유방조영술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원을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퍼부으며 조기 진단과 국소적 치료의 성적을 높이려 노력했지만 유방암 사망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검사하다가 오히려 암세포가 터져서 온몸으로 퍼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120페이지에 최근에는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들이 유방조영술 선별검사가 50세 이상 여성들의 유방암 사망률을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장한 초기의 연구들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모든 연구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초기 연구 이후의 모든 연구들에서는 선별검사가 어떤 연령대의 어떤 여성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위양성 결과로 인해 불필요하게 조기 치료를 받게 된 여성들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도 나타났다. 캐나다 연구진들은 유방조영술에서 암이 의심되는 양성소견으로 판독된 여성들 14명 중 단지 1명만이 실제로 암이 있었음을 확인한 후 유방조영술 선별검사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알려졌다. 이 얘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12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방암은 모든 여성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질병이 다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신에 퍼지지만 다른 어떤 경우에는 유방 안에만 한정되어 진행된다. 어느 예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치료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도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유방조영술이 실제로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50세 이하 여성들에게서는 유방조영술 검사를 받지 않은 여성들보다 유방조영술 선별검사를 받은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더 많이 사망한다. 이건 뭐 연구 대학 의대 박사들이 연구한 거니까 뭐 맞겠죠. 뭐 X선 방사선 노출된 얘기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또 난소암 선별검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전립선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되게 슬퍼요. 이제 저는 남성이니까 전립선암 나이 먹으면 뭐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PAS인가? 그것도 사실은 암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을 의심한다고 해서 생검을 조직을 띄어내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그 수치가 전립선암을 의미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하나도 안 됐다고 발표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논문들이. 또 선별검사가 아닌 암 조기 진단이라는 것도 되게 또 위험한 거죠. 그래서 12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없는 한 또 증상이 없이 건강한데도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과학적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강의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모친께서 55세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에요. 그럼 저는 불안해야 55세 때 죽든지 유전이라고 한다면 뭐 아니면 불안에 떨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13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방조영술이나 자가고 검사에서 덩어리가 발견되면 그것이 악성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자가 진단에서도 일부 무해한 낭종이 만져질 수 있다. 만약 의사가 그 덩어리가 낭종으로 보이지만 조직 생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양성인 덩어리는 월경 주기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월경 전에는 더 아프고 단단하게 되지만 암인 경우엔 그렇지 않다. 이 얘기 뭐냐면 유방암은 눌러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눌러서 아프면 그건 다 양성이에요. 양성.
근데 눌러서 아프면 뭐라 그래요? 이거 양성이 음성될 수 있으니까 떼내든지 항암 치료하지 않을죠. 되게 슬픈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132페이지에 전립선암에 대해서 잠깐 또 여기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암이 발생했다면 수술실로 달려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다른 형태의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호르몬 치료 등이다. 특히 70세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립선암은 대부분의 경우 아주 서서히 자라는 유형의 암이기 때문에 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다른 이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많다. 네. 또 나이를 먹어서 암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행이 늦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생겨요. 뭐하고 직결되는 줄 아십니까? 나이 먹으면 NK세포가 수가 줄어들고 활동력이 줄어들어요. NK세포는 전문적으로 암세포를 살해하는 우리 면역체계거든요. 결국 NK세포가 줄어드니까 암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물론 단순히 그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이 먹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암이라는 거죠. 우리 DNA 사슬에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DNA는 다 물려받아요. 단지 그게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파트 3에는 이제 예방의학의 오류 그래갖고 5장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이렇게 돼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앞에서 뭐 새로 이제 구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말라라는 5번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풀어드려서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은 뭐 필요하니까 생기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59페이지에 심장 질환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 고립에서 오는 위기나 해소되지 않은 고통 등 물론 이것은 심장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말해준다. 단순히 우리의 먹거리를 순화시키기보다는 우리의 생활을 먼저 연구해야 된다. 심장 질환에 들어오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을 계승하고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반려견, 반려모를 많이 키우는 이유는 소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각자의 방법으로요. 나이 먹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어쨌든 일을 하셔야 돼요. 박스를 줍든 아니면 뭐 알바를 하시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직업이라는 것은 꼭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안 번다 하더라도 돈하고 직결 안 된다 하더라도 삶을 조금 더 젊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이라는 거예요. 소일거리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르신들한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개인에 따라서는 뭐 미술 관람일 수도 있고 뭐 서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뭐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켜 줄 수 있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인 거죠. 자, 6장은 이제 예방접종 맹신주의 뭐 이렇게 내려놔서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네요. 이거는 뭐 아직도 이제 왈가왈부 말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아직도 결론 지어지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16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백신을 의과학이 거둔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생각하며 이것으로 치명적인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을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사실 의사들 중에는 질병을 완전히 퇴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낙천주의자들이 많다. 세계보건기구도 소아마비나 홍역 또는 디프테리아와 같은 질병들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선언할 날이 조만간 도래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소아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누구나 앓고 지나가는 대수롭지 않은 홍역, 볼거리 그리고 수도와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안 바라는 배경에는 의사들의 이와 같은 맹목적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네요.
그렇죠. 천식, 중이염, 그리고 호흡기 질환, 에이즈, 암 등에 대한 백신도 연구 중이며 임신 예방 백신까지 시도하고 있다. 임신 예방 백신도 있대요. 그거 맞으면 이제 임신도 안 되나 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정자를 약독화시켜서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죽은 정자를 집어넣어 줄까요? 아니면 반쪽에서 정자를 넣어줄까요? 백신에다가? 받아들이지 않게 MRI한테 망치고 아이 차단시켜. 하여간 재밌는 사고방식들이에요. 죽여버려. 16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사들이 백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보해서 어떤 백신이 효과가 없거나 위험하다는 실제적 증거가 나와도 그리고 백신을 접종한 아동이 그 질병에 걸린 사례가 발표되어도 이를 무시해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화를 내거나 겁을 주고 돌복가서 결국 아이의 부모들이 접종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절대로 반대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근데 통계적으로 소아마비 백신도 사라졌던 이유가 환경이 개선되고 화장실이 개선되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사실은 거짐 사라지는 시기에 소아마비 백신을 놨죠. 그래서 그 시기에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한 시기에 소아마비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건 통계 수치로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더욱 큰 문제로 대규모 예방접종 운동을 시작하기 전 영국의 공중보건 실험 서비스 연구 결과 홍역 골고리 풍진 접종을 한 아동들이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3배나 높게 나타났다. 간질 사례의 3분의 2가 홍역 성분 한 가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간질이 홍역 백신 맞고 생겼대잖아요. 그들은 또한 홍역 골고리 풍진 백신이 희귀한 혈액 질환의 발생 위험을 5배나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 접종 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운동이 완료된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의학문헌에만 발표되었다. 라고 하네요, 저자는. 164페이지에 실제로 어떤 학자도 백신의 장기적인 안전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없다. 미국 식품의약청과 미국 국립보건원의 바이러스 담당 책임자를 역임했던 앤서니 모리스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뇌염과 사망에 관한 이야기만 듣는다. 그러나 발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들은 보고되지 않는다. 의학의 관점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이의 건강보다 질병을 몰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당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열심히 목이 터져라, 손이 빠져라 글을 썼고 저는 목이 터져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네요. 네. 16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제로는 많은 수의 백신들이 특정 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항체 수치를 높이지만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 사실 코로나 백신도 그렇죠. 몇 달 못 가죠. 그래서 뭐 2차, 3차, 그 다음에 뭐 3차, 4차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설령 무한정한 기간 동안 항체 수치를 높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개인이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는 작용을 전혀 하지 못한다. 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신 신화 1 그래갖고 예방 접종의 결과로 질병이 없어지고 있다 물음표가 돼 있어요. 신화란 얘기예요. 신화 대개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냐 신화지라고 얘기하죠. 그 신화란 얘기예요. 두 번째 신화 두 번째 백신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해 준다 물음표 돼 있어요. 홍역이나 뭐 볼거리, 백일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아마비, C형 뇌수막염 뭐 이런 것들 다. 풍진도 마찬가지고 신화 3 백신은 질병을 예방해 준다. 백일해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화상풍과 디프테리아, 홍역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볼거리, 풍진, 또 소아마비 얘기는 계속 나오고요. 또 결핵 얘기. 신화 4 백신의 부작용은 드물게 발생하고 경미하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도 상당히 많고 부작용이 2만 건인가 3만 건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이. 근데 정부는 인정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신화를 갖고 있고요. 백신에 포함된 성분들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만 읽어드릴게요. 순화물 보존제인 티로메살, 방부액의 주성분인 포르말린, 바이러스를 불성화시키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용도로 포함되고요. 황산 알루미늄, 또 페놀, 에틸렌 글리콜, 염화 벤제토늄, 메틸 파라벤 등도 백신 제제에 포함된다. 파라벤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싫어하는 파라벤도. 뭐가 들어가죠? 메틸 파라벤 뭐 해서 이건 보존과 항진 균제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백신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 고귀한 몸에다 집어넣는 거죠. 재밌는 거죠. 그래서 뭐 백신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들 이래가지고 이제 쭉 나오죠. MMR과 자폐증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자폐증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뇌와 홍역, 뇌홍역 것도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라고 돼 있어요. 비타민 A와 면역력 확보. 비타민 A가 엄청나게 면역력을 끌어올려 주거든요. 또 이제 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잘 씻고 잘 먹어라. 뭐를요? 골고루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도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상황에서 백신도 많이들 맞으시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것도 아니면 그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부작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또 좋은 선택을 하셔서 건강하게 또 사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